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9월 22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예, 자, 오늘 정신없는 곡식 하나 골랐고요. 자, 이게 최근에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세상의 변화가 참 빠르죠. 예, 되게 중요한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런 중대한 시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생에서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게 복이 될지 흉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러시아하고 지금 중국이 어, 사실은 많은 다른 나라들한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예로 푸틴과 어떤 김정은의 또 만남이 있었죠. 그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종합적으로 뭐 개별적인 사실도 우리한테 지금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잘 보도가 안 되고 있고, 종합적으로는 뭐 더더욱 말이 안 되겠죠. 뭐 우리는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구체적 사실들을 소개를 하고, 뭐 소개되는 사실들은 당연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소개를 드리는 거고, 그 묶음으로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걸 뭐 이제 제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제 의견을 드릴 따름이고, 같이 생각해보는 장,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제목에서 제가 폴란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한 하루 이틀 전에 유럽에서 나온 보도인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전이 가진 아주 다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그림에 보는 인물은 총리예요. 폴란드. 우리 폴란드 잘 알잖아요. 우리 무기도 많이 사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상당히 많이 소개돼 있죠. 이 총리 얼굴 아마 낯익다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여기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우크라이나에 지금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 아주 열심히 누구보다도 앞에 나서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해 왔었죠. 그리고 그들도 폴란드도 우크라이나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 하면서 그들의 무장을 강화시켰잖아요. 국방력을 정대시켰죠. 그 과정에 우리 이제 방산업체가 상당히 덕을 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에요. 악연이 많아요. 그런데 요번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인연이 형성이 됐는데, 다시 파토가 날 환경에 처해져 있어요. 이거는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거고, EU 입장에서 골치가 아픈 거고, 미국 입장에서 골치가 아픈 사안이에요. 왜냐하면은 방어 전선에 균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어요. 또 자, 볼게요. 여기는 우리는 무기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다. 근데 말도 상당히 비꼬면서 했어요. 이제 직역을 한 거거든요. 왜 전달하지 않느냐? 폴란드군은 신형 무기를 장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안 준다고 하면 될 텐데, 뒤에 말을 하나 더 토를 달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구식 무기였기 때문에 줬다, 이 이야기밖에 안 돼요. 우리는 새 무기를 장비하기로 했기 때문에 구식 무기는 어차피 처분해야 됐었다.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줬다. 크랩 자주포 그 K9이 들어오기로 돼 있기 때문에 한 수 아래이기 때문에 처치 곤란이었는데 마침 우크라이나가 그런 필요가 있다 하니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생각과 비슷해요. 상당히 언짢게 이야기한 거고, 기분이 상당히 상했다, 폴란드가. 예. 근데 이 보도 자체가 국내에 거의 안 됐을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고, 보도가 됐다 하더라도 폴란드를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처리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오에서 좀 탈락하는 입장이니까. 근데 내용을 보면 이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는 큰 이제 밀 수출국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전쟁 기간에도 러시아는 1등, 우크라이나는 5등, 그래요. 밀 기준으로는 다른 것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농산품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도 서로의 곡물을 수출하기로 하자. 그래서 곡물 수출하는 것은 건들지 말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UN 뭐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무역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는 곡물 수출을 어렵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EU 쪽 보도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 보니까 쪽 거래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해 주지 않은 거예요. 왜냐, 그 스위프트 전 세계 결제망에서 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곡물은 예외적인 것으로 한다 하면 그거는 곡물 수출 대금만 들어오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준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러시아는 난 더 이상 안 된다. 그래. 이제는 뭐 우크라이나 밀 수출 못해. 그렇게 된 지가 이제 몇 개월 좀 됐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자 우크라이나는 지금 밀 수출하는 물량이 그 영향인 것 같아요. 그게 더 이상 그 밀 수출길이 막힐 것 같으니까 해상으로는 주변 국가들한테 농산물이 많이 넘어간 거예요.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시장이 반응하는 게. 그래서 지금 폴란드를 대표해서 헝가리도 지금 같이 동조를 하고 있고 루마니아가 같이 올라탈 수도 있고 슬로바키아는 올라탔어요 이미.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가 곡물 수입을 중단시켰어요. 왜냐? 싼 값에 들어와가지고 자국 내 농수산물 뭐랄까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들 나라들은 농민들이 큰 아마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것 같아요.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경고를 했지만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지금 우리가 어려운데 이웃 나라가 도와줘야지 당위성만 강조하면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론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내부적으로 경제 전 세계 어려운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유럽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수를 빼던 거예요. 네. 자, 이런 것을 러시아가 보고 있기 때문에 곡물 수출 딜을 연장 안 해주고 계속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을 검수를 때린다면은 이 주변 국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랄까 우크라이나가 멀리 팔 수가 없는 거죠. 가까운 데는 이제 넘쳐나고 가격이 폭락하고 먼 데는 도달하지 않고 가격이 폭등하고 밀이 부족하고 이래 될 소지가 좀 커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다. 러시아가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자, 밀 수출 순위를 보면은 러시아가 1위예요. 2018년 데이터지만 이게 뭐 연차별로 크게 달라지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5등이에요.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두 나라가 합치면은 지금 30%가 넘어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30%가 사라진다. 세계 시장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폴란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으로 폴란드가 난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안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좀 폴란드가 열받았다는 겁니다. 거기다 헝가리 수입 중단했죠. 슬로바키아, 거기다가 루마니아도 농산물 수입을 중단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폴란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그 다음은 재밌는 게 9월 19일이죠. 엊그제인데 이것들이 지금 다 하루 이틀 새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구슬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꿰어내느냐, 이게 지금 그게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내는 게 뭐 각자의 지혜를 모아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쇼이구죠. 쇼이구 바빠요. 극동까지 날아가서 뭐 김정은도 만나고 다시 이란까지 날아가서 김정은 만난 게 13일, 15, 16, 17 요때 만났을 거거든요. 바로 비행기 타고 이란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벌써는 지금 무기 박람회를 했는데 거기를 참관해서 둘러보는 상황이에요. 여기 뭐라고 했느냐, 밑에 내용을 보면은 테헤란과 모스크바의 관계가 서로의 상호작용이 새로운 단계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김정은하고 했던 이야기랑 똑같아요. 푸틴이 했던 이야기하고. 자, 엊그제 이가 비슷한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억류돼 있던 60억 달러에 달하는 그 석유 자금을 인도한테 죄송합니다. 이란한테 돌려줬잖아요. 그 아마 반대급부로 보이는데 이란의 포로로 잡혀있던 미국 사람 몇이가 다시 풀려났죠. 그것과 거의 동시점에 발생한 일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미국하고 이란이 뭐 받을 돈을 받은 건데 이란이 사실은 뭐 이자까지 쳐서 달라 그런 말 했다고 해요.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 확고부동하다. 자, 이것은 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미국이 상당히 공공에 처해져 있고 어제도 보니까 그제 이틀 동안
합이 한 3% 이상이 빠졌어요. 주식시장이 엄청난 폭락이거든요. 미국 주식상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예. 이게 정말 뭐가 놀랬다는 거예요.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일부 찾아봤거든요. 국내 정시 논평.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미국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경기가 견조한데 뭐 물가 금리 인상이나 유지 때문에 금리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미국 쪽 논조도 이해 못할 건 마찬가지예요. 어버버버버버버 하고 있어요. 이틀에 걸쳐서 1몇 프로에서 3%가 주식이 폭락했는데 다음 주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타겟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방식대로 하자면 전 세계 어디선가 트집을 잡아서 문제를 일으켜서 관심을 돌려야 돼요. 예. 예전에 닷컴 버블이 꺼져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흔들렸을 때 2000년대 초반 그때 이라크 침공 같은 게 발생을 한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 건수를 찾고 있죠 지금. 근데 우크라이나는 워낙 견고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다른 적성국들에 대해서 그 기회를 저는 본다고 봐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란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돈 지급해주고 이런 것은 페인트 모션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어제 제가 스파이 블루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 카드 꺼냈다 저 카드 꺼냈다 그러는데 그러다가 돌려치기도 하고 이란도 그 후보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러시아가 지금 체크하고 있다 확인하고 있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도 같은 이유라고 봅니다. 북한도 예. 미리 선제적으로 잘라놓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거죠. 그 제 생각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9월 13일이죠. 한 일주일 상간에 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즉 이것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서로가 양쪽의 눈치를 계속 보면서 얘들이 무슨 짓을 할까? 당연히 내부 사정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겠죠.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서,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 내부와 러시아 내부에 대해서 갖고 있겠죠. 어떤 카드를 쓸 것인가? 분위기가 나오면 바로 지금 두드려 잡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 첫 번째 스타트가 이거라고 봅니다. 푸틴하고 김정은 만난 거. 김정은도 그 후보거든요. 북한도. 미국이 이전 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관심을 돌릴 수 있는 거는 누구를 하나 또 악의 축으로 지목해서 때리는 거거든요. 미국이 지금 딱 그 방법을 써야 되는 시기에 봉착한 것 같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그래서 미리 차단시키는 겁니다. 김정은하고 만났죠. 그래서 그때도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까 이란하고 한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여기는 국방장관끼리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지도자들끼리 했죠. 자, 러시아는 모든 가능한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면서 푸틴이 김정은한테 소총을 선물한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자폭 드론도 누가 이제 선물을 하고 이건 다른 사람이 준 거예요. 방탄복도 선물했다고 해요. 그 외에 다른 모자도 받고 그런 게 보이던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도가 잘 안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선물의 내용이 상당히 상징적이죠.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다. 목숨을 걸고 네가 싸워야 할 수도 있다. 대신 러시아가 도와준다. 이런 분위기를 풍기는 선물의 구성이에요. 이것도 이란하고 방문 목적이 같다고 봅니다. 사전 차단이에요. 자, 그래서 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공동 군사훈련한다 이렇게 분위기를 또 띄웠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푸틴하고 시진핑이 만날 거잖아요. 한 보름이나 있다가 10월 달에 그러면 타이완권도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지금. 이란도 틀어막아놨죠. 여기서 이 나라를 하나 언급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약소국에 비해 그리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런 취급을 많이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몽골 총리예요. 지난 8월 3일 날 백악관 방문해서 해리스 부통령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미국이 몽골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우리까지 끼워가지고 신경을 썼죠. 작년에 이제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 나왔을 때도 바이든과 김정은의 종전선언을 위한 미팅이 몽골일 가능성이 높았죠. 그때도 몽골이 바빴습니다. 미국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유엔에서 자주 오고 유럽에서 자주 오고 몽골을 이제 키워주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고 그때는 러시아도 그 분위기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협상 카드가 계속 살아있으니까 미국하고.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시간이 떼깍떼깍 자꾸 가고 있죠. 지금 미국이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이럴 게 많겠죠, 협상에서. 이 그런 단계예요, 지금. 예, 예. 그래서 뭐 우주 분야, 디지털, 광업, 뭐 저기는 이제 히토류 같은 것도 있고 그러죠. 그 수송 직항로도 개설했어요. 예, 그 물류, 기후 변화, 뭐 테슬라의 CEO가 또 화상으로 회의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교황까지 갔다 갔는데 교황이 오기 전에 김이 다 빠졌죠. 바이든이 결국은 다른 결정을 또 내리는 거죠. 즉 뭐냐, 우크라이나전을 확진하는 거. 예, 미국의 매파들, 소위 말하는 그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신보수주의자라고 란 뜻이거든요. 네오콘이 네오 컨서버티브라는 뜻입니다. 예, 그들이 아니다. 미국은 미국 방식대로 해결한다. 자,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교황의 몽골 방문이 거의 엄청나게 김 빠진 상태로 끝났죠. 그리고 몽골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써줘요. 그냥 쏙 빠져나가 버린 거죠. 몽골이 엄청나게 곤란했을 겁니다.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다 적이 됐으니까. 몽골이 원한 건 아니지만 내색이 다 드러난 셈이니까. 자, 최근 왕이가 러시아를 방문해서 그쪽에 라프로프랑 시진핑 푸틴 미팅을 위한 사전 조율 미팅을 했죠. 모스크바입니다. 보니까 몽골 만났더라고요. 몽골 아마 안보실장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봤는데 분위기가 아주 그냥 몽골이 지금 완전 저자세입니다. 왕이는 요걸 어째? 요런 표정이에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몽골 안보실장이 한 이야기는 중국과 친선 관계를 확실하게 유지하고 원 차이나 정책을 지지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항복을 한 거예요. 몽골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서 미국이 다시 몽골한테 이야기를 꺼냈을 때 벌써 두 번째 당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이어서. 몽골이 그 뜻을 받아들이기는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본격적으로 동의해 주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지금 입장이 안 좋아졌어요, 몽골이. 네. 자, 그러면서 이런 사진까지 지금 찍은 거잖아요. 왼쪽이 이제 왕이, 가운데가 이제 러시아의 무슨 안보실장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고, 오른쪽이 몽골 안보실장입니다. 이런 아주 희한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몽골이.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죠. 자, 몽골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 그래서 몽골이 이제 뭐 미국과 뭔가를 접촉을 한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약속들이 잘 이행될지도 모르겠어요. 미국하고 했던 약속들이. 자, 필요에 의해서 부축했다가 필요 없으니까 뭐 나몰라라 해버렸기 때문에 몽골은 그 모든 고통을 스스로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두 사람, 러시아, 중국 옆에 서 있는 몽골 안보실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언급드리고 싶은 국가는 베네수엘라인데, 자, 이것도 9월 13일 날, 자, 푸틴이 김정은을 만난 날이 9월 13일이에요. 그 똑같은 일이 시진핑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마두로를 만난 것과 같아요. 목적은 같다고 봐요. 중국과 러시아 같은 일을 했어요. 자,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협력을 이제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우주 개발도 같이 참여시키겠다. 인프라, 뭐 모든 거. 아까 뭐 푸틴하고 김정은도 그런 이야기 나왔죠.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시킬 거. 여기도 그렇습니다. 우주 분야까지도. 자, 이 베네수엘라 건은 우리가 많은 선입견과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한테 크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남들이 그렇게 저는 나쁜 녀석이야, 그렇게 믿도록 해. 그렇게 되면 나쁜 나라가 되는, 우리 마음속에도 베네수엘라는 나쁜 나라다, 이렇게 박히게 돼요. 그리고 독재를 통해서 나라가 망가진 사례로서 우리 쪽으로는 많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 하나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희한한 일이 발생을 했는지. 자, 북한과 더불어서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살아남았죠. 그래도 대통령 목숨을 잃지 않고. 예. 수장이 목숨을 잃은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비아 같은 곳은. 예. 자,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먹고 사는 나라예요. 예, 석유를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게 이제 지오폴리티컬 이코노미 리포트에서 그 기자가 스스로 정리를 했어요. 그 탐사 기사 답더군요. 자, 이거 보면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원유 생산량 추이를 보여준 건데, 제일 위에 나타나는 게 2016년 정도에는 뭐냐면 그때 오일 값이 되게 많이 떨어졌다. 원유 값이 30불까지 떨어졌다. 배럴당. 그래도 그때 크게 위축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 세 번은 다 뭐냐. 미국이 관여한 금수 조치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 금수 조치했죠. 너 이란 석유 사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러시아한테도 그렇죠. 사긴 사대 필요하니까 60달러, 배럴당 60달러 이상 쳐주지 마. 뭐 그렇게 금수 조치를 그런 거죠. 예. 그 좀 더 나라가 약하면은 이것도 수입하면 안 돼, 저것도 수입하면 안 돼, 이거 수출하지 마. 그런 걸 걸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가 그렇죠. 몇십 년째 당하고 있는 거죠. 베네수엘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나라의 근간인 원유가 거의 방바닥에 주저앉은 거죠. 우리도 이게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팔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나라가 무너졌죠. 그럼 이게 독재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아니면은 석유를 팔지 못하게 해서 무너졌을까요? 독재이기 때문에 혼을 내준다? 그 말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도 독재자가 대통령이 된 시절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존경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그의 딸도 대통령을 한번 해먹었죠. 그리고 그 독재자의 를 존경하던 후배 장교들도 2명이라도 대통령을 했어요. 그런 건 아주 많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독재 더하기 왕조 체제죠. 북한처럼 길거리에서 공개 체험까지 하는 나라죠. 미국이 오랜 우방이었어요. 그 외에 다른 미국과 친한 나라들 중에는 그냥 많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런 나라들도 똑같이 다 징치해야죠. 자, 우리가 일당 독재를 하고 있다는 세계적인 규범을 따르지 않는 나라인 중국과 거래를 잘하고 있죠. 우리의 제1의 무역 파트너이기도 해요. 예,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품목이 제한되지만 그렇습니다. 그게 기준은 없어요. 그 나라에서 그가 존경받고 자기 나라를 위하고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은 그게 형태가 민주주의 형태든 뭐든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베네수엘라는 사실 몰라요. 정확하게. 이거 투표해서 뽑힌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 말씀도 드렸잖아요. 프랑스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거 구 프랑스 식민지였던 나라들 선거를 했는지 몰래 쿠데타를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통령들도 그들 국민들의 고혈을 짜서 다른 나라에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자기는 콩고물같이 얻어먹는 거고. 예. 그런 나라들 징치하지 않아요, 우리. 예. 오히려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위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올라오는 사람들을 억압하죠. 외세까지 들어와서. 우리도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일본의 식민지 시절 할 때 우리의 내부에서 그런 움직임, 망해가는 힘이 다 빠진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봉기를 반대를 하면은 외국 군대까지 불러 들어와서 우리를 탄압했잖아요, 민중을. 동학이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나쁘다 좋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두로는 그 나라의 지지를 받고 있고 버텼어요. 이제는 간당간당 했겠죠. 근데 이제는 비빌 때가 생긴 거예요. 이 타이밍에 시진핑이 불러다가 베네수엘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푸틴이 김정은 불러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한 거가 똑같은 거예요. 쇼이구가 이란 가서 모습 보여주면서 악수하는 거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 여기 손대지 마라. 내가 봐서 네가 이런 나라도 손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사전 차단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자, 베네수엘라 이야기를 말 나온 김에 저도 조금 파악해 본 겁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베네수엘라 이 내용은 뭐냐면은 2019년에 나온 건데 생션을 계속 걸었잖아요. 금수 조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사회 체계가 무너져서
수만 명이 사망했을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우리가 뭐 멀리 안 가도 알죠. 우리 북한 같은 경우에 거기 가뭄이 들고 뭐 흉년이 져서 뭐 많게는 100만 명 이상, 2, 300만 명까지 사망했다. 그것도 굶어 죽었다. 자, 그때 우리 남한은 당연하고 전 세계적에서 뭐 인류애적인 도움을 주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사실에 그 모든 게 초래된 것은 무역 제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네가 못된 짓을 했으니까 당연히 벌 받는 거지. 이 나쁜 공산당 침략자들아. 그게 그걸로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그렇게 해결하려면 세상을 절반을 갈아엎어야 돼요. 또 그런 말을 하는 그들조차 어떤 도덕적인 공고함은 없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죠. 미국의 행태에 대해서 중국 스파이 본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자, 그래서 몇백만 명이 죽은 거예요. 아마 6.25 때 죽은 민간인 희생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굶어서 그것도. 예. 그게 훨씬 대형이에요. 베네수엘라 판보다는. 예. 그게 우리 그냥 이 몇십 킬로. 저 오늘도 철원 다녀왔는데 거기서 몇십 킬로 들어간 북한이잖아요. 그 땅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한테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혹할지에 대해서. 예. 그게 더 훨씬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잖아요. 동포끼리. 예. 자, 그때는 힘이 없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자위를 하더라도 그 기억까지 샘통이다, 고소하다. 그때 뭐 전부 다 굶어 죽어서 그냥 우리 밑으로 술술술 기어 들어왔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은 좀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때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근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대규모 대피소 시설 건설 준비를 하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거나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상당히 재밌는 사진이에요. 2019년이니까 트럼프 때거든요. 앞에 트럼프가 서서 뭐 화면을 보고 있죠. 화면이 아니고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저 뒤에는 펠로시가 있고 왼쪽에는 부통령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때 마두로를 붕괴시키려고 미국이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예. 그럼 여러 트집을 잡죠. 뭐 선거가 부정이었다, 어쩌고 저랬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당시 국회의장이 39살짜리가 있었는데 그가 미국으로 도망을 가요. 핍박을 받았다는 이유로. 예. 그래서 이건 뭐냐?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해주는 선언을 한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이 왼쪽에 있는 후안 과이도가 그 장군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 미국의 압박으로 전 세계 수십 개 나라가 마두로가 아닌 후안 과이도를 이 사람 선거에 나간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표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선거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 미국의 영향력으로 수십 개의 나라가 이 사람을 베네수엘라의 공식 대통령으로 인정했어요. 예. 우리 임시정부 같은 거죠. 옛날에 보면은 미국에 가 있는 임시정부. 자, 이런 거니까 조금이라도 빌미가 있거나 미국이 아쉬운 구석이 있을 때 시비 걸기가 베네수엘라가 참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네수엘라가 있는 중미 근처에 얼마나 수많은 나라들의 정권 교체에 있어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들이 지원한 쿠데타가 성공해서 그런 정부가 들어선 것도 많아요. 다 독재 정부들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베네수엘라는 상당히 민주적이에요. 상대적으로. 예. 그런 관점을 우리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 선과 악 이런 구분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일을 겪었던 베네수엘라인데 미국이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나를 그냥 또 어떤 기분 풀이용, 분위기 전환용으로 날 써먹으려고 하겠구나라고 불안해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그것을 중국이 가서 안아준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자, 그렇게 처신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은 미치려고 할 거예요. 이런 가능성을 다 체크해 본 가능성들일 거거든요, 지금. 예. 자, 북한은 거기다가 종전선언 카드가 아직 안 없어져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미국은 시간이 하루하루가 갈수록 입지가 계속 좁아지고 있어요.
러시아는 제가 봤을 때 러시아는 미국이 여러 가지 점에서 다 두드렸어요. 견디는 거고 이제는 미국이 더 불리하죠. 중국은 잘 모르겠어요. 중국에 대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현재 같은 방식에서는 미국이 수세예요. 자, 그래서 오늘 뭐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 뭐 일주일 상간으로 다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자, 그거 하나만큼은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미국이 유리하든 중국이 유리하든 또 러시아가 유리하든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 체계가 상당히 공고해져서 각을 세우는 제2의 냉전 체제가 오게 되든 아니면은 미국이 뒤집기를 해내서 중국의 내부를 붕괴시키든지 간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펼쳐진 구도로 봐서는 미국이 여태까지 생각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서 미국이 공공을 벗어나기 위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방식, 소위 말하는 악의 축을 골라서 혼내주면서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고 경제도 일단은 아드레날린, 호르몬 주사를 한 방 놔주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전 세계를 다시 미국 줄을 확실하게 세우는 거죠. 가운데 이탈자가 더 이상은 없게. 이런 작전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공조를 했다. 사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그러면서 각자 일을 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도자가 10월에 만난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에 대한 세상의 경제가 어렵잖아요. 1대1로 유라시아 경제권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경제에 희망을 준다. 전 세계에. 그리고 미국 같은 리더십이 아닌 제대로 된 정의가 뭔지 세계 나라들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정의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세우고 지키겠다. 지금 이게 왕이하고 라프로프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언뜻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 미국이 어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건 이미 오늘 다 했고 각자의 맡은 일을 했어요. 자, 이것이 현재 제가 보는 흐름입니다. 근데 여기서 짧은 기간에 또 많은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빨리 바뀌고 있다. 이번 추석 기간, 연휴 기간 동안에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는 모르겠다. 현재의 진행 방향은 그 방향이다. 핸들이 확 틀어질 수도 있다. 지금 너무 과속하고 있으니까 양쪽 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